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월요일입니다. 출발 새아침의 전원책 변호사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라면 당연히 경제 문제와 남북 문제일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걸고 남북관계의 대전환을 추진해 왔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 출국 전에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김정은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남북관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북 한반도 문제 대표 우다회의도 최근 육자회담 경로가 준비되었다는 발언을 했죠. 어떻든 북한이 바뀌지 않는데 육자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남북 정상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박 대통령 말씀대로 무엇이든 회담을 위한 회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1월 4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남북 관계는 수없는 변수가 있습니다. 최근 한미일의 움직임과 특히 중국의 바쁜 움직임이 뭔가 변화를 시사하는데요. 오늘은 일부에서 대북 유화 정책을 꾸준히 주장해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서 입장을 듣겠습니다. 최근의 정치 상황은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민생을 제쳐놓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치판 때문인데요. 평소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박찬종 변호사를 2부에서 연결해 정치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로 주의보가 2차례나 내렸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 수능심이 있는데요. 미세먼지 문제와 이번 주 날씨 3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정치 포커스 마련합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예, 주요 뉴스 살펴드립니다.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북한 김정은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르피가로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보도 있고요. 세계 도청대전, 한국 통신 뒷문 무방비 상태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법위의 시행령, 결국 정부가 법치를 흔들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도 있고요. 2년 전 참여재판 대상 범죄를 늘릴 때 선거사범 포함 여부 확인도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마지막 10년 절반을 앓다 떠난다. 우리 한국인의 마지막 10년 동안의 투병 생활에 관련한 보도도 있습니다. 예, 전부 다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이 법위의 시행령 문제. 이건 참 오래전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었던 문제인데 오늘 네. 한겨레 헤드라인이죠. 예, 미국 정부가 각국 정상을 도청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유럽 국가들도 도청 의혹에 휩싸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주로 피해자 내지는 피해 국가로 이제 지목이 된 그런 나라들이죠.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의 정보기관들이 영국의 첩보기관하고 협력을 해서 대규모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 이런 의혹인 겁니다. 예. 영국 일간 가디언이 이제 보도한 그런 그 내용인데요. 이번에도 그 정보원은 그 에드워드 스노우든이네요. 이 사람이 정보를 많이 갖고 나온 모양 같습니다. 예. 이 영국 정보통신본부가 유럽 대륙 정보기관들하고 느슨한 제휴관계를 맺었다는 거고, 광 케이블을 도청하거나 통신업체를 이용해서 상대국의 기밀 정보를 빼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에드워드 스노우든이 러시아에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데 본인의 그 안전을 위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건지 계속해서 말을 만들어내네요. 유럽에 이어서 동남아 국가 사이에서도 미국과 호주의 스파이 활동이 논란이죠? 네, 이거 역시 그 스노우든, 이 사람의 정보가 흘러나와서 지금 언론 보도를 타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이 관련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거고요. 미국과 호주가 이 동남아 주재 외교시설에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해왔다, 이렇게 전한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이런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지금 강력한 항의의 뜻을 잇따라 미국 또 호주 측에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신문 헤드라인으로 나온 우리 통신 뒷문이 무방비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통신 환경이 지금 네트워크 장비를 통한 그 도청에 취약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 무선 신호를 유선 통신망에 연결해주는 휴대전화 기지국,
그리고 서로 다른 통신망을 중개해주는 라우터 장비가 취약하다 이거고요. 이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주로 이 외국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유지 관리를 하면서 이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주로 에릭슨, 시스코 같은 유럽, 미국계 기업인데 이들 기업을 통해서 관련 정보들이 다른 나라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렇군요. 이 국정감사 중에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우리 네.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추가 대응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이 각국 지도자 도청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한국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확인해 달라 이렇게 우리 외교부가 그 미국 정부에 요청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입장을 이해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 외교부 국감에서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미온적인 거 아니냐.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 항의를 좀 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주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나오긴 했는데 외교부는 아직 그 추가적인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그 미국에 대해서 지금 그런 그 상황이고요. 예. 새누리당 쪽에서는 지난주 국감에서 오히려 이 국정원의 대통령 통신 기밀 이 보호 역량 이걸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관해서 언급을 했죠. 이 네. 출국 전에 르 피가로입니까? 예, 프랑스 그렇습니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했는데 이 실체가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까? 글쎄요. 이게 조금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예. 일단 그 박 대통령이 그 언급한 내용을 보면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거고 지난 5월 미국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할 때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이러면서 사실은 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었거든요. 예, 그랬죠. 그 이후에 처음 사실은 새 정부 들어서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언급을 한 거라서 굉장히 지금 눈길을 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은 좀 원칙적인 그런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도 파리 현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원칙적 답변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네요. 예. 근데 일반론치고는 타이밍이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물밑에서 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다. 이런 느낌이 예. 들긴 왜 하죠. 그런가 하면 지금 육자회담이 그 중국발 뉴스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예, 그건 또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한미일 3국이 지금 6일 날 워싱턴에서 육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갖죠. 예. 이 5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도 상당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의 그 수석대표죠. 육자회담. 블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중국의 이 수석대표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지난달 28일에도 만났는데 이달 말에도 또 만난다 그래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일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역시 이제 이번 그 육자회담 재개와 관련해서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국이 요즘에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번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함께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은 누가 만들까요? 바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을 듣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한 줄의 문장으로 만들어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촌철살인의 사연과 의견을 클로징 멘트로 소개해드리고 책 선물도 드립니다. YTN 라디오 모바일엔 예스나 우물정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지금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클로징 멘트를 보내주세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새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아직은 아무 성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하는 한편 비핵화에 대한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아 사실상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서 변화가 기대됐지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마저 무산시키면서 남북관계는 아직은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 직전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과 언제든 만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때마침 북한도 대남 비방을 자제하는 등 유화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남북 간에 무언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동영 상임고문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 고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원책 변호사님. 예, 오랜만입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요사이 감기가 심한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정 고모님 거치부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외에 너무 오래 계신 것 같았어요. 언제 어디로 롤백 하실 겁니까? 정치인에게는 국민이 있는 곳이 장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 우문현답이군요. 예,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친노 비노 간의 화학적 융합은 좀 아직 없다. 이것이 이제 중론인데요. 그래서 정 고문이나 또 손학규 고문, 이런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어쨌든 야당이 강해야 민주주의가 건강한 거니까요. 예. 민주당이 어쨌든 하나가 돼서 대안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저도 뭐든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예, 뭐 끝내 속내를 드러내 놓지 않으시는데, 예, 가까운 시간 안에 좀 롤백에서 이 장내에서 좀 목소리를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 박근혜 대통령이 유럽 순방 전에 프랑스 르피가로지와 인터뷰에서요, 이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관한 질문을 받고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진일보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특성상 최고 지도자 간의 소통, 이것이 이 남북관계를 사실상 실질적으로 규율합니다. 지난 5년 전을 생각해보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정상회담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북관계가 없었던 거지요. 북한은 그 체제 특성상 모든 정책 결정 권한이 한 사람,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정상 간의 소통은 그만큼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는 거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북 정상회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 언급과 그런 시선을 갖고 있었던 이 정부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만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박 대통령이 변화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는데 지난 5월달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지금 정상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고 또 그 직후에 CBS 인터뷰에서도 그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정부가 지금 대북 기조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예. 지금 정상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말과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는 분명히 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6개월 전의 얘기와 지금의 얘기가 다른데요. 또 6개월 전의 한반도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고 어쨌든 남북관계 변화 없이 주변국들의 움직임만으로 한반도 상황이 평화적으로 관리되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지금 평화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 있는 거거든요. 5년 동안 계속 후퇴했었는데 이 시계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앞으로 돌려놓으려면 남북관계를 정상화. 지금 상황은 비정상입니다. 70년대나 80년대 같으면 몰라도 지금이 2013년인데 이런 식으로 대결과 적대가 계속되는 것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이 한국 지도자로서는 여기에 그 역사적 책무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손뼉을 치든 주먹질을 하든 서로 손을 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북한의 태도인데요. 북한이 이 김정은 체제로 들어와서 좀 유화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북한의 목표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는 생존이죠. 두 번째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두 가지 목표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인민의 허리띠를 더 이상 졸라매게 하지 않겠다 하는 약속과 그다음에 핵무력 증강을 통한 체제 안전 이 두 가지 목표를 지금 병행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가지는 지금 충돌합니다. 그런데 이 충돌한다고 해서
이것을 관여하지 않으면, 이게 개입하지 않으면 북은 북대로 가버리는 거지요. 이것을 남이 우리 한국의 지도자가 우리 정부가 역할을 해서 핵은 핵대로 육자회담 벌써 10년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5년 동안 멈춰 있었죠. 육자회담을 가동시키는 것. 그리고 북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우리는 북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한 것은 북의 두 가지 목표 가운데 하나에 대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예. 이제 두 번째 핵 문제.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가 핵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 정 이모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건데요. 뭐 어떻든 다 좋습니다. 박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이라든가 일시적 이벤트는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설적으로 보면 이 최근 남북 간에 무엇인가 물밑에 어떤 그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정부의 스타일로 봐서는 물밑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는 생각이 잘 안 됩니다만 예.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시적 이벤트는 안 한다. 또 회담을 위한 회담은 안 한다. 한 말이 이제 모순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회담 자체가 최대의 이벤트인 거지요. 그 자체가. 그다음에 지금 남북관계 지난 5년을 이명박 정부의 5년을 되돌이켜 보면 육자회담이 중단되고 5년 동안 핵실험과 로켓 발사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리고 유엔 제재 결의가 4차례나 있었고 예. 연평도 천안함 사태 또 금강산 중단 이래서 적대와 증오가 더 깊어졌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이게 실현된다면 지난 5년과는 다른 궤도를 가겠다는 거거든요. 다른 국면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그 의미가 정상회담 자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회담을 위한 회담 또는 일시적 이벤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육자회담에 관해서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한미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진전된 조치가 없으면 육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 우다웨이가 평양과 미국을 바쁘게 다니면서 얼마 전에 미국에 가서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표와 만난 뒤에 육자회담 경로가 만들어지고 있다, 자신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결국 육자회담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육자회담은 간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미국이 지난 6년이죠 이제 그 무시 방치 정책 포장은 전략적 인내라고 말했습니다만 지난 6년 동안 북한 핵 문제는 더 악화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바마 정부로서는 이제 이란 문제는 지금 대화와 협상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이제 북핵 문제를 이렇게 계속 무시 방치하는 상태로 나머지 임기 3년을 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또 중국은 북한을 세 가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첫째는 이제 핵은 안 된다는 것이 1번이고 예. 두 번째는 이 강압적인 방식, 절대로 전쟁 같은 것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이제 확고한 입장이고 또 세 번째가 북한의 붕괴를 용납할 수 없다, 혼란을 용납할 수 없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전략적 그 이익이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대다 이런 기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지요. 한국이 과연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 이 육자회담 10년 역사에서 딱 한 번 성과를 도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2005년 9월 19일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 선언을 전 세계를 향해서 하도록 한 것. 예, 그것은 당시 예. 제가 당시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여기에 대한 주무 입장이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나오면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 지난 5년 동안은 구경꾼 입장에 머물렀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핵 문제를 이 남북 관계와 같이 병행해서 풀어가는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은 이제 남북 관계를 핵 문제에 걸고 또 핵 문제를 남북 관계에 걸고 이렇게 해서 연계를 하다 보니까 둘 다 한 발짝도 앞으로 못 나간 거죠. 남북 관계 시계도 뒤로 돌아가 버렸고 핵 문제는 악화돼 버렸고 결국 정권은 뭘로 심판받느냐? 문제 해결 능력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을 반성 거울로 삼아서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 두 가지 문제죠. 핵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해 나갈 수 있겠는가, 또 남북 관계를 어디까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그 문제 해결 능력으로 평가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남북 관계 및 전국 현안에 관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견 또 모바일 앱 예스와 샤프 0945 5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만 짧은 답변을 제가 구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지금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6일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하는데요. 아까 그 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이 핵 문제 해결과 상관없이 지금 뭐 육자회담 논의가 되고 있느냐 하는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 만약에 이 5나라가 이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데도 육자회담에 합의를 한다면 우리가 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앞장서지 않으면 육자회담은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오자가 합의하고 한국이 뒤따라가는 형식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변호사께서 저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라는 점인데요. 북미 관계, 북미 적대 관계가 본질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육자는 가동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보수층에서는 이제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이 육자 회담은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었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심한 표현을 쓰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해서 대화를 외면한 시간. 지난 5년 동안에 북은 핵 능력을 고도화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대화가 협상이 진행되는 시간에 핵 능력은 멈추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 경험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길을 가야 할지는 자명한 거죠. 예, 지금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이번에 그 외통위원 21명이 국감기간 안에 개성공단을 시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삼통 문제도 나왔고 또 5.24 조치 문제도 역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 삼통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5.24 조치를 풀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들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5.24 조치가 유지되는 한 개성공단은 현상 유지밖에 안 됩니다. 신규 투자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 변호사님도 지금 개성공단 그 크기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잘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1평방킬로미터가 돌아가는 건데요. 개성공단이 원래 계획된 거는 64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렇군요. 64분의 1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면적 대비로. 그리고 현재 가로등도 켜져 있고 포장돼 있고 구획 정리가 돼 있고 용수 폐수 처리까지 다 돼 있는 면적이 3.3 평방킬로미터. 100만 평이 우리 예산으로 세금으로 다 조성이 돼 있어요. 인프라가. 그런데 그중에 30만 평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이미 조성된 부지에서라도 공단을 돌리려면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중소기업은 줄을 섰습니다. 그러려면 5.24 조치에 대한 재검토 해제는 불가피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통일부 장관도 5.24 문제를 최근에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홍영표 의원이 쓴 책 내용이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그 안철수 후보가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공동신당을 추진할 때 이 정권을 달라 또 안철수를 미래 대통령으로 말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데 이런 뒷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나간 얘기인데요. 예.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국정원 사태를 핵으로 한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선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뭐 적절치 못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지금 이번 재보선에서 예상보다 민주당이 큰 차이로 패배를 했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보선 패배는 사실 뻔한 결과, 예측했던 대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 짚고 싶은 것은 이제 물론 민주당이 표를 많이 못 얻은 그것에 대해서 겸손하게 반성을 할 대목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보궐선거의 결과는 우리 선거,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기만 하는 것이 이 능사가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당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또는 부정 비리 혐의로 감옥을 갔다 온 정치인도 다시 부활하고 있는 그런 우리 정치 현실, 이런 정치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새 정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 전 장관이었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예, 출발사심 1부였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YTN 라디오 다문화 캠페인. 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우승컵을 나는 프랑스 축구대표팀. 우승의 주역은 이민자 2, 3세였습니다. 알제리 출신의 지네딘 지단, 모로코의 티에리 앙리, 세네갈의 비에이리아 등이 주축이 된 이른바 흑백 대표팀이 감동적인 우승컵을 들어올리자 프랑스는 사회 대통합을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며 사는 곳 대한민국. 제2의 지단, 제2의 앙리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에서 탄생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농산물 직거래 바로 알기. 농산물 직거래는 어렵다? 아니다. 제철 꾸러미 신청 한 번이면 제철 농산물이 매주 산지에서 식탁으로. 싱싱장터 클릭 한 번으로 싱싱한 농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농산물 직거래는 믿을 수 없다? 아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우리 동네 농산물을 보고 믿고 구매까지. 건강함과 신선함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직거래. 대한민국 유통을 바꾸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른책의 출발사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9분 15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 출근길 교통량도 많은데요. 곳곳에 안개 낀 구간도 많습니다. 특히 올림픽대로 행주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 양방면으로 가시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이니까요.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공항 쪽으로도 올림픽대교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조금 긴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일산 쪽으로도 천호대교에서 잠실대교, 다시 영동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와 비슷하게 주춤합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고장차가 발생했는데요.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 승용차가 고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창동교부터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는 중랑교부터 성동교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리고 이어지는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 현재 복정부터 탄천 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주변의 309번 지방도는 청산나들목에서 상하벌 지하차도까지, 이어지는 우면산길도 광창나들목에서 서남나들목까지 양재동 쪽으로 차간거리 좁힙니다. 그나마 과천에서 사당으로 진입하는 데는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은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2014년 새로운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됩니다. 거래하던 은행, 카드, 보험 등의 기존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세요. 인터넷에서 KT 주소 변경 서비스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한 번에 새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KT 주소 변경 서비스, 안전행정부와 KT가 함께합니다. 박근혜 정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경제와 민생은 도외시한 채 NLL 회의록 실종,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을 두고 여야는 어디 끝이 안 보이는 정쟁을 계속해 왔는데요. 새 정부 첫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 확대되는 모양새입니다. 새누리당인 문재인 후보 측도 전 공로 공무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도록 했다는 역공을 하고 나왔기 때문이죠. 최근의 국정 현황에 관해 정치계 원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건강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국정감사가 끝났습니다. 여야는 정책감사를 약속했지만 솔직히 구태가 여전한 것 같아요. 지나치게 많은 피감기관 또 정인도 문제가 됐는데요. 올해 국감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작년과 똑같이 이 구태를 시정하지 못하는데 이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국감의 구태가 더 상황이 아주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우선 17개 상임위원회가 630개 기관을 20일 동안, 그것도 공휴일 빼면 한 14일 동안에 37개 기관씩 국감을 한다는 것인데, 이번에 특징은 이 대기업 총수 또는 경제관계인을 200인 이상 무더기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 불러놓고 몇 시간씩 기다리게 해놔놓고 기껏 답변은 한 1, 2분 듣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그중에는 헛짚은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IT 관계 회사인 줄 알고 그 대표를 불렀는데 사실은 부동산 회사 대표였다. 예. 이런 일도 이제 생기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지금 그 동양금융 사태가 심각하고 4만 명 이상의 피해자가 말하자면 이 사기로 CP를 팔았다 이렇게 하고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총수인 현재현 회장하고 그 부인을 불러다 놓고 말이죠. 당신들 이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러니까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 말 듣고 돌려보낸단 말이야. 예. 그러면 동양금융 사태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이슈가 돼가지고 몇날 며칠이고 그 해당 상임위원회나 아니면 특위를 구성해서든지 따져서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은 없는지 직무유기는 없는지 이 사람들이 재산을 어떻게 숨겼는지 앞으로 피해 보상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이걸 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국정감사 이 기간에 모든 걸 뒤범벅해가 엎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별개 문제로 천히 다뤄야 할 이런 일들까지 여기 전부 섞어가지고 태풍 일과처럼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면죄부 주는 꼴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국감은 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이 참 진행자가 이런 말씀 드렸으면 한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시니까 제가 더 속이 후련하군요. 이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 현재 재판 중인데, 얼마 전에 윤석열 전 팀장이 국정원 직원이 트위터에 5만여 개의 글과 리트윗했다. 이래서 공소장을 변경을 했고 재판부가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법조인 선배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이 선거 범죄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공소장의 행위자와 범죄 태양이 다른 범죄를 추구하는 공소장 변경을 이 6개월이 지나서 허용하는 것, 이게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어떤 견해십니까? 그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소장 변경 그 절차라 보면 사건의 동일성의 인정되는 한 법원은 그냥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법원이 그 실체적 진실까지 말하자면 판단해가지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과 그 직원들의 범죄 사실에 이러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하고 이게 제출된 것이니까 그것이 나중에 시효 문제인지 아닌지는 본안에서 판단하기로 하고, 일단 그 허가된 것은 동일성 범위 안에 나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것을
법원이 잘못했다고 나는 판단하지 않고요. 그 재미있다기보다도 우려하는 것은 이 새누리당하고 민주당이 이것을 정치 쟁점화 하니까 새누리당은 법원이 이걸 허가하지 말아야 된다. 허가하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원점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국민 홍보 전략으로 세우는 듯 하는 내 인상을 받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구체적인 사법 절차에 관한 것까지도 여야가 정쟁으로 삼는 이게 아주 불행한 사태라고 나는 생각해요. 예. 그 문제는 이제 법원이 그 구체적으로 실체 진실 발견하는 과정에서 공수시행 문제라든지 더 자세히 따져야 할 부분 따져야 되겠지요. 예. 이 윤석열 전 팀장이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런 주장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나는 내가 중립적 입장에서 있는 사람이에요. 예.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전 변호사 동지한테 우스갯소리지만은 박근혜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나 지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수사팀장 윤석열 검사에 대해서 내가 옹호하거나 비난하거나 뭐 그 어느 쪽도 아닌데 그 국정원 법에 보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때는 그 직원에 대한 수사를 착수할 때는 사전 사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듣고 알기로는 그 윤석열 팀이 국정원에 이러이러한 부분에 관여하고 있는 직원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거부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혐의를 논리적으로 따지면 혐의가 가는 그 국정원 직원, 예를 들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고 추정되는 그 사람 인적사항을 파악했는데 이게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안 가르치니까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일단 붙들어다 놓고 신문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을 하니까 알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이 펄펄 뛰는 거지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말이지 감히 국정법을 위반했다 하는데 나는 그 부분은 그 검찰이 그것까지 그렇게 국정원이 애시당초부터 직원 이름 확인도 안 해주고 또 국정법에 국정원의 논리상 국정원 직원이 전부 신분을 감추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요. 예. 그렇게 하니까 검찰은 또 그렇게 해서 국정원 직원이라는 게 이제 확실히 확인되니까 이러한 직원을 우리가 조사한다고 통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소송 절차 추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예. 그 절차는 크게 문제 삼을 일이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전 변호사 생각 어떠세요? 예. 워낙 형사소송법이요. 법조문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제가 다음 질문 드리죠. 이 야당이 지금 대통령 사과를 요구를 하는데요. 이 문재인 의원은 한 발 더 나가서 지난 대선은 불공정 선거다. 그래서 대통령이 책임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이 수사와 재판이 끝난 다음에 관계자 문책을 이제 약속을 했는데, 예, 박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시니까 대통령께서 지금 해외 순방 중인 시인데, 그 50년대 야당 지도자 그 유석 조배옥 박사는, 예. 내가 외국에 나가서 그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누워 침뱉겠다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과제로 외교를 위해서 외국에 나와 있는 대통령 등 뒤에도 대고 내가 또 다시 쓴소리가 되고 싶어서 좀 거시기 한데 질문을 하시니까 예. 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쯤에서 이 앞으로 이걸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는 이게 선제적 대응을 못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예. 선제적 대응이라고 뭔가 하면 본인이 이명박 국정원하고 무슨 커넥션이 있어가지고 선거 때 덕을 보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간접의 연관이 있었다 하는 것은 본인이 없다고 한 그것은 만천하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세훈 국정원 팀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그래놓고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도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하는 거 뭐 증표로 보려고 했는지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지겠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한 결백하다 그 부분에서 그렇다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그 휘하에 들어오는 검찰이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안에 있어서 반드시 법원의 판결이 나야 그것에 대해서 문책을 하고 어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법원 예. 판결이라면 확정 판결인데 확정 판결은 대법원까지 이것도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좀 비약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 문제 나려고 그러면 2, 3년 걸릴 텐데 그러니까 그럼 2, 3년 뒤에 그거 나타난 걸 갖고 책임자 문제하고 그러겠다? 그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휘하에 검찰이 구정의 증거를 갖춰가지고 기소를 했으면 일단은 그 범위 안에서 문책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초미의 관심사 국정원 개혁이니까 셀프 개혁이라 했단 말이죠. 나는 이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고 하는 사태를 나는 축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기자회견을 자주 할 것을 나는 청와대 지금 보좌팀들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취임 후에 한 번도 안 했거든. 예, 한 번도 안 이번에 했죠. 그 출국 전주에 이 국정원 사태와 관계해서 수석업 비서관 회의에서 자기 입장을 밝혔는데 거기에는 내가 얼핏 들으면 두 가지 모순되는 점이 있어. 하나는 엄정한 진상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뒷부분에 가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니까 이게 상충된단 말이지. 그러면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거기 1000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누구라도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 중에 앞부분은 진상규명에서 철저히 책임자를 처벌하고 제도 개선도 하겠다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하면 그 사이에 공간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 기자회견을 한다면 물어서 해명하고 그리고 담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좀 버벅거리고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국민은 최초 여성 대통령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지금 드려야 될 답변이 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문제는 이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이 답변에서 대통령이 느닷없이 앞으로 공무원 단체나 개인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뭐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직후에 새누리당에서 전공로와 전교조의 대선 개입을 문제 삼고 나왔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 변호사나 저는 다 법조인인데 공직선거법상 그것이 누구든 어떤 단체든 지위, 고하, 성역 없이 불법 부정선거하면 안 되지요. 선거운동을 불법하고 부정하게 하면 그거 다 따져서 처벌할 수 있는 건 다 처벌하고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국정원이나 국군 사이버 부대의 이 선거 관여가 그것이 조직적이었던 그 구성원의 개인 행동이었던 건지 간에 말하자면 이번에 전공로 등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빨끈해가지고 엄벌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도로 국정원과 사이버 부대에 대한 진상 수사도 철저히 하라고 빨끈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잃으니까 물타기라는 비난을 받지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렇게 봐. 여야가 지금 전부 외눈박이야. 외눈박이. 예? 새누리당, 민주당이 각각의 입장에서 유리한 거 땡기고 불리한 거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주 엄정하게 정당들이 상황을 양쪽으로 다 보기를 나는 바랍니다. 예. 지금 너무 시간이 짧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모시겠습니다. 오늘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원로 법조인 우리 정책의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 만나보셨어요? 고객 불만 건수 제로의 자부심, 고객을 위한 한결같은 성실함, 고객의 미래를 설계하는 전문성, 바로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입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생명보험 우수인증 설계사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생명보험협회. 50년 한결같이 쭉 쭉쭉쭉 서울에서 제주까지 쭉 쭉쭉쭉 국민 모두와 함께 앞으로도 쭉 쭉쭉쭉 그래서 저 유호정은 쭉 MG 새마을금고에 갑니다.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저는 저기 출발사 아침 2부였습니다. 8시 뉴스를 들으시고 8시 10분에 다시 옵니다.